이제 오늘 제가 말하기는 사실 발음 발성이라고 쉽게 이제 표현은 드렸는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스피치 수업 오시는 분들에게 발음 발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명은 드리되 강조는 안 드려요. 왜냐면 이게 저처럼 강의를 하거나 말을 많이 하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음과 발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일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되려 내가 말하는 게 꼬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더 불편해지거나 어색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상적인 대화에 있어서 발음 발성보다 더 중요한 걸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건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기본적인 발음과 발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성은요, 쉽게 말하면 호흡이에요. 호흡이 뭐냐면 내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게 호흡이죠. 근데 우리 지금 한번 숨 쉬어 보시겠어요? 숨 쉴 때 어디가 나오나요? 보통 어른들은 이 가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쵸, 가슴이 나오죠. 왜냐하면 어른들은 대부분 흉식 호흡을 해요. 가슴으로 숨을 쉬고 가슴으로 숨을 뱉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발성에 있어서의 기본 호흡은 복식 호흡이거든요. 배까지 숨을 끝까지 내렸다가 그 숨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숨을 마실 때는 어떻게 마시느냐? 코로 숨을 마시는데 이 숨이 배꼽 근처까지 내려가는 기분이 들게끔 마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할 때 숨을 배꼽 근처까지 내려가게 마셨다가 이제 그 배를 등 쪽으로 쫙 미는 느낌을 들면서 쪼그라뜨리는 거죠. 쪼그라뜨리면서 숨을 뱉어내는 것. 이게 복식 호흡이거든요. 자, 근데 저희가 복식 호흡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들이마시면서 얘기를 해요. 배에 힘을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러면 소리가 어때요? 먹히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어, 깔끔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크게 멀리까지 뻗어나가는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복식 호흡으로 이제 발성을 하는 건 뭐냐면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뱉는 이 숨에 소리를 실어 보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어 보낼 때 이렇게 실어 보내는 거. 이게 사실은 복식 호흡으로 발성하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복식 호흡을 가장 잘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아기들 울 때 한번 보셨어요? 아기들 울면은요, 온몸에 힘을 주고 울잖아요. 근데 배에 딱 힘을 주고 울거든요. 그 소리가 엄청 우렁차죠. 그게 아이들이 사실 복식호흡, 그러니까 정말 배로 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도 그런 식으로 이제 배에 힘을 실어야 힘 있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힘 있는 소리라 함은 이제 떨림을 조금 더 다운시킬 수 있는 소리, 그리고 조금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소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에 힘을 실으면 확실히 소리에 힘이 실려요. 맞아요. 복식 호흡이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복식 호흡 하면은요, 한 10번만 제대로 하면 어지러워요. 땀나고 어지럽거든요.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저절로 이제 말을 할 때 배에 힘을 주고 이제 목청을 열고 소리가 나오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그 왜 요가에서도 복식호흡 많이 알려주잖아요. 이게 운동으로도 좋은 게 정말 땀나고 엄청 힘이 많이 들어가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갑자기 이산화탄소가 막 들어가서 맞아요. 호흡 많이 하면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 복식호흡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사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복식호흡에 신경을 쓰느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못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꼬이고 이런다면 사실 복식호흡이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식호흡을 연습하셔서 익숙해지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지만 너무 꼭 복식호흡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는 잘 안 드려요. 물론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 저처럼 말이 직업이신 분들은 복식호흡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이 직업인 사람들은 목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로 이야기를 해야 목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우리 왜 현장 마이크라고 하잖아요. 그 마이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복식 호흡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은 게 현장 마이크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그게 많이 울려요. 현장에서 들으면. 그래서 그 울림이 있는 데다가 내 목소리에 힘이 없고 울려버리면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가 정확하게 안 들리거든요. 울려서 들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복식으로 이제 현장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복식 호흡 해주셔서 이야기하시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으신다는 거. 오늘 전화는 그래서 자, 네, 제가 음소거를 조금 누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복식 호흡으로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은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은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요, 한 번에 긴 소리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스타카토 형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배에 그러니까 숨을 마셨다가 내뱉는 숨에 이런 식으로 스타카토 형식으로 예, 말씀을 많이 그러니까 연습을 하시고 나서 이제 이게 조금 호흡이 길어지시면은 소리를 길게 빼는 거예요. 길게.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쉽게 표현 드리는 걸로 말씀드린 게 야구 하면은 투수가 공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소리를 내가 원하는 곳까지 던진다고 생각하고 뱉어내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소리의 성량이 조금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로 연습을 하시면 확실히 소리 목으로 말씀하시는 게 조금 줄어들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는 배에 힘을 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내가 목소리가 너무 떨려. 이게 염소 목소리 같아. 왜 특히 앞에 서면은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서 염소 소리처럼 이렇게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그래서 염소가 엄마 하시는 분들은 꼭 연습하시면 좋아요. 연습하시면은 이게 강사인 저희도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인 이런 환경 있잖아요. 제가 매번 하던 환경에서는 저희도 안 떨려요. 근데 갑자기 뭐 대규모 강의를 간다든지 너무 낯선 환경에서 수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한 번씩 떨릴 때 있어요. 근데 강사들이 앞에 나와서 떨려 하는 거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떨려서 안 떨리는 게 아니라 떨리는데 그걸 감출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배에 힘을 심고 목소리에 힘을 실어서 말하면 목소리의 떨림을 일단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안 떨리게끔 뭐 제스처 이런 것들도 강사들은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안 떨리게 보이게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떨릴 수는 있지만 이 떨림을 안 떨리게끔 감출 수 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복식 호흡으로 말하는 것. 맞아요. 떨리는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도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프리젠테이션 강의 수업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딱 앞에 서면 특히 뭐 조금 높으신 분들 계실 때 임원진들 계실 때는 이 종이를 딱 들고 서면 이 종이가 이렇게 떨려서 너무 부끄럽다 얘기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센터를 찾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연습하시면 돼요. 근데 연습하시는 게 매일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너 소리가 조금 다르다 이런 소리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집에 아이들 있으시면 아이들하고 같이 놀이식으로 하셔도 돼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놀이가 있거든요. 내 목소리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이제 배에 힘을 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저희가 복식호흡이 이런 거야 이렇게 복식호흡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사실 몰라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하고 즐겁게 수업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제 아이들은 큰 소리를 내면 배에 힘을 주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러니까 크게 이제 소리 지르는 걸로 놀이를 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더 크다 이렇게 서로 그렇게 하면 아이들 그 정말 단순한 게임만 가지고도 너무 즐거워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놀이 형식으로 연습하셔도 돼요. 집에서. 그리고 뭐 가나다라 마바사 발음 연습할 때 가나다라 마바사 뭐 각야 거겨 고교 그 판을 딱 올려놓고 아이들하고 서로 이제 정확하게 발음하면서 큰 소리 내는 거예요. 하나씩 조금씩 왜 저희 도레미파솔 이런 것처럼
앞에 사람보다 뒤에 사람이 좀 더 큰 소리를 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연습하면 아이들도 발음이 정확해지고 엄마도 복식 호흡이 되고 이렇게 같이 놀이할 수 있는 방법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발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발음은 입 주변 근육이 잘 움직여야지 정확한 발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 보통 입을 풀 때 혀를 풀 때 아르르르 이걸로 많이 풀죠. 근데 제가 해본 거는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혀를 입술과 입 이 사이죠. 여기에 넣고 입을 둥글게 돌리면서 이 근육을 다 풀어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 보기가 흉하더라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저는 잘 풀린다고 얘기를 하는 게 입 주변 여기 턱 근육부터 해서 혀 뿌리 쪽까지 다 이제 힘이 들어가면서 근육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혀나 입 주변 근육들이 조금 더 많이 유연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자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입 주변 근육 푸는 것 중에 아까 모음 위주로 많이 풀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이거를 정말 크게 연습하실 때는 크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또 보여주시면은 사실 발음 같은 경우에는 모음 입모양이 정확하기만 해도 조금 정확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대부분 모음 입모양을 정확하게 내는 방법을 잘 모르세요. 대부분 다 보통 둥글게 많이 나오거든요. 입모양이. 그래서 모음 입모양 같은 경우는 아는 정말 둥글게 나와요. 아, 아, 아. 그리고 어는 좀 더 길어져요. 그리고 오는 인중이 길어져요. 입술을 모으되 인중은 길어져야 돼요. 오. 우 같은 경우에는 인중이 짧아져야 돼요. 우. 으. 그리고 이는 이것보다 더 가로로 길어져야 되거든요. 이. 그러니까 이 모음만 조금 더 정확하게 발음하셔도 사실 발음이 좀 더 정확하게 들려요. 그래서 모음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고요. 그리고 사실 이 입 모양을 제가 계속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도넛 같은 거 만들어 오잖아요. 그러면은 도넛을 동그란 틀에 넣으면 동그란 모양의 도넛이 되잖아요. 근데 세모난 틀에 넣으면 세모난 모양의 도넛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내 입 모양이 동그란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면 동그란 소리가 나오는 거고 세모난 모양으로 이야기하면 세모난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입 모양을 해주시는 거. 그래서 입을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돼요. 그게 사실 발음하는 거에 있어서 정석이에요. 사실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거는 이 방법이 말고는 사실 없죠. 그래서 입 모양을 정확하게 해주는 것. 근데 이제 이 발음 중에서도 또 아까 모음이 있었는데 이중 모음이 또 얘가 또 우리의 발음을 막고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 모음 같은 경우는 모음이 두 개가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왜라는 말은 오와 에가 모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에 이 입 모양이 동시에 나와야 돼요. 왜.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말을 빨리 하기 위해서 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중 모음 할 때는 입 모양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왜, 위, 우이, 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자음 중에서는 히읗이랑 피읍 발음을 조금만 더 정확하게 해주셔도 잘 들려요. 그렇게 이제 강의해 주시면 되고요. 발성은 사실 연습하는 것에 대해서 배신하지 않아요. 내가 연습 많이 하면
정말 좋아하시는 게 발음 발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입모양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발음 연습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어려운 단어 연습하는 거. 뭐 경찰청 안 나오네요. 경찰청 철창살은 뭐 쌍철창살이고 뭐 이런 문장들 아시죠? 아나운서 분들이 연습하는 문장. 뭐 뜨레 깡콩 저 깡콩깍지는 뭐 깡콩깍지인가 안 깡콩깍지인가 이런 단어들 이런 문장들을 놔두고 수시로 읽어 보시면은 그게 연습하시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발음과 발성은 내가 얼만큼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져요. 근데 이 연습보다 조금 나는 뭐 전문가적인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내가 좀 더 내 발음이 잘 들리게 얘기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면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좀 더 잘 들리게 얘기하고 싶어요. 또렷또렷하게 들리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 요것만 좀 신경 써주셔도 확실히 잘 들리거든요. 앞 단어에 강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문장이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3등 국민으로 떨어지고 말 거예요 라는 문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 문장에 앞에 강세만 주셔도 확실히 조금 들리는 소리가 달라져요. 나 한 사람 여기 앞에 이제 제가 지금 체크하는 여기에 강세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3등 국민으로 떨어지고 말 거예요. 이렇게 앞에 강세만 주셔도 확실히 소리가 조금 더 잘 들리죠. 그래서 내가 그 연예인들 말하는 거 잘 들어보시면은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가수들 노래 부를 때도 여기 앞단어 강세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좀 더 또렷또렷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 사회생활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사회생활은 한 단어일까요? 두 단어일까요? 얘는 두 단어예요. 사회생활. 그쵸? 그래서 질서는 곧 예절이며 사회생활의 기초입니다. 사회생활의 기초입니다. 이렇게 하면 생활이 잘 안 들려요. 사회생활의 기초입니다. 이렇게만 해주셔도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야, 언니 말 되게 잘한다 이런 소리 들어요. 노래 부를 때도 이게 적용이 되면 야, 너 노래 좀 많이 늘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실 때 앞 단어에 강세 주시는 거. 요것만 좀 지켜주시면은 발음 발성 연습하는 것에 더해서 요게 딱 지켜지면은 굉장히 말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전문가적인 뭐 요소를 들어가면은 음률이 어떻고 여기서 쉬어가고 여기 장음 단음 이런 거 다 신경 써서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사실 일상적으로 장음 단음에 대해서 우리가 막 찾아보지 않는 이상 쉽게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할 때 이렇게 앞단어에 힘만 주셔도 내가 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친구들 만나서 오늘 아침 먹었어? 이런 것도 오늘 아침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침 먹었어가 정확하게 들리게끔 상대가 들리기 때문에 오늘 말 되게 또렷또렷하게 한다. 이렇게 또박또박 말한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단어에 강세 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강조하는 말을 할 때는 말에 이제 음률을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듬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단어를 강조하고 싶은지, 어떤 단어를 너한테 더 전달하고 싶은지를 정해서 그 단어에 이제 핵심 어떤 거를 넣는 거예요. 리듬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센스 있는 스피치는 나의 품격을 올려줍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센스 있는 스피치는 나의 품격을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센스를 강조하는 거죠. 내가 센스 있는 스피치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뭐 센스 있는 스피치는 나의 품격을 올려줍니다. 여기는 스피치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센스 있는 스피치는 나의 품격을 올려줍니다. 여기는 이제 센스 있는 스피치가 나의 품격을 올려주는 품격을 강조하는 거죠.
센스 있는 스피치는 나의 품격을 올려줍니다. 이거는 이제 나의 품격을 어떻게 해주느냐? 올려준다라는 것에 강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에서 유독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내일 만나기로 했잖아. 내일 시간 6시, 6시 어디 공원에서 우리 어디 공원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일 6시 공원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고 끝나죠. 근데 이때 높여서 강조하는 걸 사용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내일 6시에 공원에서 만나자. 그러면은 이제 6시 공원이라는 단어가 강조가 돼서 쏙 들어오는, 상대방이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계기 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조금 반대의 성향인데요. 좀 낮추면서 말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사실 근데 이 낮추면서 강조하는 경우에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좀 약간 감정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왜 감성적으로 다가설 때 그럴 때 좀 낮추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황금 같은 제 인생에서 30대가 가장 큰 고비였습니다. 이렇게 좀 낮추면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좀 감성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는 늘 웃고 있었지만 그의 속은 늘 울고 있었습니다. 뭔가 여운이 담겨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 강조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좀 찡하고 뭉클하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말하기가 이렇게 낮추면서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좀 늦추면서 강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막 저처럼 제가 약간 수업할 때나 강의할 때 말이 좀 빠르거든요. 그리고 좀 약간 저 지금 앉아서 하지만 사실 그 강단에 서서는 되게 좀 많이 움직여요. 액션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강의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강조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피치의 핵심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팍 느려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집중을 해요. 그래서 대신에 저와 반대의 성향의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되게 차분하시고 조곤조곤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진중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반대로 하셔야 되겠죠. 스피치의 핵심은 아까 높여서 말하거나 차라리 빨리 말하는 방법.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멋내기에서는 내가 주로 어떤 성향의 스피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사용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느려서 말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제가 주로 많이 하는 얘기예요. 말을 길게 느리는 거예요. 이거 느려서 말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설명할 때 아니면은 의성어, 의태어 이런 거 쓸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인데, 저 아가씨 때는 그냥 피부에 그냥 윤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애 낳고 났더니 피부에 기름기가 쫙 빠져나가면서 푸석푸석한 게 그냥 썩은 나뭇가지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그냥 그 푸석푸석한 느낌의 피부가 떠오르지 않나요? 이처럼 이렇게 느려서 강조하는 부분들은 어떠한 상황을 조금 더 꾸며주는 말하기 할 때 더 뭐라 해야 되지? 와닿게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게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설명할 때는 조금 느려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고요. 5번째는 강사들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해요. 한 박자 쉬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로 태교를 했거든요.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너무 좋아해서 정말 이 프로를 많이 보는데, 김상중 그 MC님께서 항상 딱 그런데 말입니다 하기 전에 잠깐의 심을 두시잖아요. 이렇게 돼서 사건의 경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뭔가 반전이 있나 봐. 다른 게 있나 봐. 뭐지? 다른 증거가 나왔나?
이러면서 더 집중해서 몰입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박자 쉬어가는 게 이렇게 사람들이 약간 지루해질 타임, 청자들이 조금 뭔가 이제 약간 산만해질 타임에 한 번씩 딱 써주면은 시선을 이렇게 다시 잡아올 수 있는 이런 집중 방법이 되기 때문에 한 박자 쉬기는 정말 잘 애용하시면은 너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는 힘은, 내가 생각하는 나를 성장시키는 힘은, 그래서 여기서 한 박자를 쉬어주면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겠죠. 나를 성장시키는 힘은 저 사람은 뭘까? 무엇을 얘기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끔 언지를 주는 쉼을 주고 나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좀 더 이 함께 하는 것이라는 이 단어에 집중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에 한 박자 쉬기 굉장히 효과적인 집중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고요. 사실은 제가 이 발음 발성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화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김수미 님 하면은 떠오르는 그 화법 있으시죠? 욕을 정말 맛깔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욕을 하셔도 다들 웃으면서 그걸 즐겁게 여기시고 기분 나쁘게 여기질 않으세요. 그게 김수미님의 화법이거든요. 그게 본인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화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김희애님 같은 경우에는 말 품격이 되게 우아하시잖아요. 응. 너무 우아한 말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김희애님을 이제 따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 우아함을 개그처럼 이렇게 많이들 따라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박보영님 같은 경우는 말투 자체의 애교가 딱 느껴지는, 그 연기하실 때도 보면은 그 애교를 그대로 살려서 항상 연기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세 분이 각자 특징의 자신만의 화법을 너무 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희애 하면은 떠오르는 그 느낌, 박보영 하면 그 떠오르는 그 말투, 김수미 하면은 그 떠오르는 그 욕들 그 화법들, 그게 이 사람들만의 어울리는 화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희애님이 김수미님과 같은 화법을 사용했다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김희애님이 나와서 막 김수미님처럼 야 이놈 시키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방송에서. 되게 어색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상상이 안 되죠. 이상해요. 그거예요. 그게 화법이에요. 근데 박보영님이 만약에 김희애님의 화법을 써도 약간 애가 어른 흉내 내는 느낌 들 것 같죠. 근데 김수미님이 박보영님의 화법을 써도 뭔가 조금 이상해요. 그죠? 자신만의 화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목소리 톤에 어울리는 그런 화법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 제 사진을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 있는데 다들 깜짝 놀라세요. 지금이랑 너무 인상이 달라서.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너무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뼈 때린다고 네 말에 맞으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되게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그 화법, 나만의 화법이 있다라는 걸 몰랐고, 그래서 그냥 제가 평소 쓰던 말투를 그대로 사용했어요. 근데 사실 이 화법이 어디서 나왔었냐면 저희 엄마가 그렇게 보통 말씀 많이 하시고, 저희 엄마가 좀 직설적인 편이셔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엄마 화법을 어떻게 보면 배우는 거죠. 아이들은 엄마의 화법을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썼는데 제가 이제 스피치를 하면서 알게 된 거죠. 나는 이게 안 맞는 성격이구나. 그러니까 김수미 아주머니는 욕을 하게 되면 사실 주변이 막 웃고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해지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욕을 하게 되면은 분위기 되게 싸해져요. 엄청 정색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제가 그런 화법과 안 어울린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나서부터 욕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방법 또한 사실 조금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했고요. 제 말투, 제 이 목소리 톤에는 그런 강한 어조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제가 화법을 바꾸고 나서부터는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그렇다고 제가 성격상 할 말을 못하는 성격은 못 되거든요. 저는 할 말을 좀 해야 되는 성격인데 이제 화법을 바꿔서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전달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나한테 어울리는 말을 했을 때 상대가 그걸 수용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훨씬 더 잘 수용할 수 있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소리 톤, 그리고 나에게 어울리는 화법을 찾아